같은데요. 거의 오신 것 같아요. 오신다는 분들은 다 오셨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펄버에 대해서는 이 강의를 한 6년 전, 7년 전에 부천 시립요양병원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한 200명 앉혀놓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갑작스럽게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가 좀 어설프지 않았나 싶은데도 전부들 좋았다고 강의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1시간 강의를 했는데 강의 사료를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부천 신평생학습센터는 시시원문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서 그런지 내가 준비하는 데는 전번에 연동주 준비할 때는 거의 일주일을 내가 그냥 아주 꼬박 세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펄벅은 지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그거는 지금 일주일도 넘었는데 다 마무리 안 돼가지고 오늘 사실은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다양한 것들 인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조명하려고 했는데 조금 준비가 덜 돼서 펄벅으로 오늘 게시를 합니다. 제가 부천에 이사 온 지가 올해로 꼭 23년이더라고요. 꼭 보니까 23년이면 이제 뭐 고향이나 다름 없겠죠. 우리 애들이 5살, 6살 4살, 5살 할 때 그때 여기 이사 왔는데 지금 전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부천에 온 지도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덕 교수님은 몇 년이나 되신 것 같아요? 제가 83년도에 왔으니까. 저보다 더 훨씬 앞에 오셨군요. 제가 또 먼저. 네, 제가 95년도에 아마 부천에 온 것 같아요. 부천에 처음에 와가지고 성주산 밑에 있는 롯데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롯데아파트 뒤에 뒷문이 있어요. 뒷문으로 이제 나가면 성주산으로 바로 올라가면 이제 길이 있는데 산책을 처음에 딱 하다 보니까 아주 낡은 서양식 건물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구석에 무슨 건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살펴봤더니 이렇게 살펴봤더니 소사희망원을 했던 자리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펄벅 여사가 고아들을 데려다가 모임을 입히고 가르치고 했던 고아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건물들이 형편없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유리창도 다 깨져 나가고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펄벅 여사가 여기서 전쟁 고아들을 키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건물은 정말 낡을 대로 낡아 있더라고요. 유리창도 다 부서지고 문들도 이미 낡아서 떨어져 나가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펄벅 여사가 부천 여기에서 소사희망원을 세우시고 전쟁 고아를 데려다가 키웠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 전에는 펄벅 여사 잘 몰랐어요. 단지 펄벅 여사를 안 건 돼지일에는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작품이 있다는 그 정도 내가 알았지 전혀 펄벅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산책을 딱 가는데 며칠 있다가 매일 산책 가는 건 아니니까 산책을 딱 가는데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사라져 버렸더라고.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얼마 있다가 그 자리에다가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물론 이쁘게 짓긴 했더라고요. 잠깐 아담해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는 저걸 왜 허물고 그 자리에 저 건물을 지었을까?
그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부천의 진짜 문화유산 중에 문화유산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면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공무원들 진짜 머리 돌다가리들이야 혼자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했는지 뭐 누가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헐복 축제 추진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들 얼마 후에 헐복 기념문학상을 한번 지부장님이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좋다고 바로 대답했지. 왜요? 헐복 여사 그 대문호를 기리는 사업인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협 회원들 몇 명 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때 펄벅 기념문학상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소사의 희망원을 세우고 또 고아와 혼혈아들을 보살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사실은 펄벅 여사는 부천의 자랑입니다. 또 자랑 중에 자랑이 되어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펄벅 기념문학상을 만들고 제1회 기념문학상 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때 일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든지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몇 날 며칠을 전국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전화번호를 없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학교 담당자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이래서 헐복 여사를 기리는 공모 사업으로 헐복 기념문학상을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제발 좀 많이 좀 응모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의외로 엄청 많은 응모자들이 왔더라고요. 지금 뭐 그냥 제가 알기로는 뭐 50편, 100편 가지고 하는데 그때 단 1회인데 한 450편이 들어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거 심사하느라고 또 아주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펄벅 문학상이 작년에 9회 제9회입니다. 올해로 이제 10년인데 또 10년이 되는 것이죠. 9년 전에 이제 펄벅 기념문학상이 처음 만들어졌죠. 일단은 우리가 펄벅 여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생애를 간략하게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펄벅 여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연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이런저런 일로 차일피일 미루고 수주 변영로 선생님도 내가 한번 욕심부려서 논문 하나 쓰겠다고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일들이 하도 그냥 아주 많고 또 그런데다가 제가 조금 게을러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간략하게 먼저 아는 것이 펄벅 여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먼저 펄벅 여사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펄벅 여사는 생후 3개월 만에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가죠. 아버지가 그때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펄벅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오히려 중국 사람들의 삶에 더 친숙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펄벅 여사와 그 가족들은 단지 사양일 뿐이었겠죠. 더군다나 선교사 아버지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본주의자. 나도 목사지만 근본주의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원리원칙대로 따지면서도 그 원리원칙 뒤에는 또 원리원칙 아닌 것도 또 많아요. 숨어가지고.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상당히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그 바탕이 되는 게 미국 청교도거든요. 그리고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가 상당히 많은데 미국에서 거의 침례교예요. 그게 근본주의자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종말론도 거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미국에서 침례 신학을 했는데 나는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주원글 씨라는 아마 책을 읽었든지 영화를 보셨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평생을 A라는 글자를 가슴에 메고 살겠고 그렇게 그건 지옥보다도 더 못한 거거든요. 주원글 씨 다 보셨죠 영화? 못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보셨죠? 예.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용서하잖아요. 사람은 용서를 못해도 마지막 장면이 참 아주 피나를 장식하는 데가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와 그 부인을.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난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약간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을 우롱하는 것인지 애시당초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제가 이제 범죄도 짓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도 내가 들더라고요. 내가 책도 봤어요. 그 책을 이제 청계천에 중고 책방에 지나가다가 이제 다른 책을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거기에 딱 한 권 있길래 이거 갖다 내가 이제 읽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상당히 뭐랄까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뭐 조금이라도 그 여유가 없이 그 시기에 우리 속된 말로 유도리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펄봉여사 아버지가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아버지는 애정도 없고 단지 중국을 선교지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했으니까 중국에 동화되거나 중국 사람들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펄병 여사가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 그래도 좀 나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랜돌프 메이컨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이때 4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그 기간이 1934년 중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펄복은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인 농학자 로신 버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유인지 몰라도 이 로신 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펄벅의 아버지하고 성격이 똑같은 자기 일에만 푹 빠져가지고 아예 가정에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거기에서 이제 펄벅 여사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글을 시작했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내다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일에만 열중하면서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리고 또 힘들게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부간에는 결혼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는 둥, 생각이 끼었다는 둥 해가지고
근데 결혼은 정말 일생일대 중대지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의외로 주변을 살펴보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뚜껑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문제투성이의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하다가 결혼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변한다고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만 잘 넘기면 또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가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부부도, 그렇게 돌아가는 부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원미산에 가는데 한 80이 넘지 않았을 거죠. 이쪽저쪽 하는 노 부부가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제가 지켜보니까 참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어여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되면 몰라도 지금은 자기는 남편하고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걸어가 닭살도 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좀 더 힘이 빠지고 이빨이 빠지면은 그때야 이제 서로 부인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그제서야 손도 잡게 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어느 정도 남편이면 이 폴봉 여사가 사회봉사나 또는 인권운동이나 그리고 복지에 이렇게 신경을 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덮친격으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정신지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딸을 치료하려고 그냥 중국 전역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돌아다닐 때도 남편은 무관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감정이 무딘 남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한 어떤 절망감에서 벗어나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어록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정은 나의 대지다. 그래서 폴봉 여사를 대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대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폴봉 여사의 소설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대지이기 때문에 폴봉 여사 하면은 대지의 어머니다. 그렇게들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찌 보면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가정생활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번 위기가 있었죠. 1927년 중국 국민군이 난징을 쳐들어올 때 폴봉의 전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폴봉이 깨달은 게 동양과 서양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그런 갭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쓴 소설이 바로 동풍서풍,
첫 번째 처녀작이죠. 동풍서풍은 동서양의 문명의 차이와 갈등을 다루었던 장편 소설인데, 이 책을 써서 출판을 하자마자 예상을 뒤엎고로 1년 만에, 그 당시에 3세를 대단한 겁니다. 1년 만에 3세를 찍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아마 여기서 펄봉 여사가 글을 쓰는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될까 말까 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없이 하는 것과는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I can do it 이라는 뭐 흔한빠진 얘기지만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결과가 될까 말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펄봉 여사는 이 동풍서풍 책을 출판하고 난 뒤에 그렇게 1년 안에 3세를 찍게 되니까 글에 대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글을 계속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아니죠. 그리고 난데 이제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일생일대의 영예를 안겨주는 데이지를 출판하게 되죠. 데이지의 내용은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은 알겠죠. 빈농으로 시작해서 대지주가 되는 뻔한 내용입니다. 옛날 소설 대부분 그렇죠. 왕릉의 아내 오란과 3명의 아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장편 소설이에요. 소설 대지는 주인공 왕릉이 죽은 후 3 아들은 지주, 또 하나는 상인,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 각자의 길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지의 줄거리는 대충 이러합니다. 주인공 왕릉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공 왕릉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차도 못 마실 정도였고 물까지도 제대로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소설 속에. 그래서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그 왕릉이 자기 나름대로 조건을 마음속에 세웁니다. 너무 젊어서도 안 되고 너무 예뻐서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조건을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면은 예쁜 대로 자기가 신경 쓸 것 같고 또 너무 젊어서도 그렇고 너무 젊으면서 또 너무 예쁘면 또 사치할 것 같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부인으로 맞이한 여자가 황부자란 여종으로 있던 오란이라는 여자입니다. 부잣집에서 어린 시절을 버렸었기 때문에 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순종을 잘해요. 또 부지런하고 또 사치를 부릴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일한 결과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많이 모으게 되는 것은 토지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주가 돼요. 이제는 가난했던 왕릉이 지주가 되자 예전과는 사람이 딴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돈 많은 것도 그렇게 부러워할 건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서양 속담이 이런 속담이 기억나네요. 아이들을 망치려면은 용돈을 많이 주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용돈 많이 주면 필히 아이들을 망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부자인 사람들도 용돈을 꼭 쓸 만큼 주고 그리고 부족하면은
자기가 알바에서 부족한 부분을 버텨야게끔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많이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근데 이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몰라도 여자를 알게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여자를 하나 처음으로 집에 들어앉힙니다. 왕릉이. 근데 부인 오라는 남편의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아무 소리 못하고 참기만 합니다. 참고 견디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병이 걸리게 되겠죠. 이 참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면 야호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 확 풀린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야호 소리 산에 올라가서 잘 안 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미쳤냐고. 아니, 못합니다. 못하죠. 네. 동물들이 놀래가지고. 아, 맞구나. 동물들이 놀래가지고 진짜 그것만 해요.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에는 때려 부시는 돈 주고 들어가서 때려 부시는 뭐가 있어. 우리나라에 생겼다 잠깐 없어진 것 같은데, 여자들이 특히 하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돈 몇 푼 주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깨질 항아리 뭐 여러 가지 그릇들 홍땅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멀리서 그냥 돌멩이로 집어 던져가지고 화장창 깨지는 소리. 그걸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그래요. 아니, 풀릴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네? 이렇게 아무 소리 못하고 참다 결국은 병에 들고 죽고 말지요. 근데 그제서야 왕릉은 후회하게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폴본 이 작품을 통해서 남편의 부당한 결정에도 아무 소리 못하고 순종하며 참고 살아야만 했던 동양의 여성들의 그 아픔을 그려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그랬고요. 대지의 성공은 펄복에게 작가로서 대단한 명성과 성공을 가져다 주죠. 그녀의 개인사에 커다란 변화도 생깁니다.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무관심당하고 무심한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펄복. 그때 펄복이 자신의 작품을 출판해 주던 출판사 사장 월시를 사랑하게 돼요. 펄복은 그의 저서들을 출판해 준 출판사 사장 그 월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자 바로 자기의 전 남편인 로싱복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월시하고는 재혼을 하죠. 재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노벨 문학상을 대지로 받게 돼요. 제2차 대전 후에도 계속해서 펄복 여사는 집필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사업 중요합니다. 사회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이때 전쟁 중에 미군들에게 태어난 사생아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태어난 사생아들 입양하는 사업에 뛰어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어떤 대문화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펄복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인간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선교사의 딸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에서 돌맞을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냐고. 틀림없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펄복은 내게는 인간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믿음도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구의 경이로움과 그 안에 생명의
심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사회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다른 어떤 말보다 이 한마디의 말이 그녀의 인류애와 인간애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때 한국에 몇 차례 방문한 벌봉 여사는 한국에 대한 소설을 집필하게 됩니다.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쓴 장편 소설. 내가 벌봉 문학사 하면서 이거 일부러 사가지고 읽었거든요. 장영희 교수님, 상한대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장영희 교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평생을 두 다리로 걸어보지 못한 소아마비 환자예요. 뭐 우리 주변에 소아마비 환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걷지 않습니까? 지팡이조차 걸을 수 없이 휠체어 타고 생활하신 분인데, 여기서 대학 서강대를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서강대 교수 생활을 그 휠체어 탄 채 그러면서 벌봉 여사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살아있는 갈대려는 한국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 번역을 하게 되죠. 그 아버지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장왕록 씨라고, 그분도 박사님이신데 벌봉의 대지는 자기 혼자 힘으로 딸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책이, 장영희 교수님의 책이 5년 전인가 6년 전에 부천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 있습니다. 그 문학의 습을 찾아서인가 그래요. 자기가 읽은 책들을 자기 단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쓴 책인데, 내가 감명 깊게 내가 책을 사면 누가 훔쳐가가지고 내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이상하게. 그건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많은 소설들을 읽고 짤막하게 자기 단상을 섞어서 요약해놓은 책인데, 그 책은 꼭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상당히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책이라고 오늘 여기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분 책 판매원은 아니지만 내가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꼭 한번 읽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지중해 내 푸른 영혼이라는 김하영 교수가 번역한 에세이 사문집인데, 근데 한 15년 전에 그걸 감명 있게 읽고 여기다 분명히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없어서 집에서 찾아봐서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이제 좀 읽어보려고.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게 없어지니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 출판사들이 그런 기교를 부려요. 내 생각에는 지중해 내 푸른 영혼이 훨씬 시적인데,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한번 팔아먹으려고 그랬었는지 몰라도 제목을 살짝 바꿨더라고요. 행복의 충격. 그래서 사다 놨어요. 아니 사다 놓은 게 아니라 없어서 주문했어요. 돈 지불하라고. 그랬더니 왔다고 해가지고 찾아다 놨는데, 꼭 읽을 만한 책들은 여러분들 책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너무 많이 안 읽는다고 그래요. 책 좀 읽어야 될까. 이번에 제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책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안 읽었구나. 이유도 있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어지럼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을 읽으려도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어지럼 하나 자체도 내가 지탱하게 하고. 근데 이제 어지럼증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이것도 맡아가지고 내가
하고 다음 22일 날 이제 강의할 카라마초프 형제들을 벌써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거 준비하려니까 자그마치 1000페이지 이상을 책을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요거는 좀 가볍게 오늘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은 15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렇게 지금 읽어도 이렇게 감동이 오는구나 싶어요. 모든 인간의 그 어떤 양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표도르 아버지, 그 다음에 첫 아들 트리트미, 또 둘째 아들 이반, 셋째 아들 얄료사, 그리고 배다른 형제 또 하나 있어요. 또 아버지가 남무군이니까 그 성격들이 캐릭터가 다 달라요. 다 다르면서도 내가 마지막 결론을 맺은 게 소설이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다 성격이 다르게 이렇게 구상을 했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한 사람 안에 이 5사람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성격이 들어앉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마지막 그런 결론으로 내가 맺으면서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 가라마초프 형제는 전번에도 있다시피 쉽게 접근할 그런 책이 못 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이제 3번째 읽는 건데 읽다가 한 100페이지 미만에서 읽는 거를 포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한 100페이지만 딱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일사천리를 읽혀져요. 왜냐면 첫째 주인공들의 이름이 익혀지니까, 그리고 또 주인공의 성격이 익혀지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요. 제가 시창자 강의를 여기서 하긴 하는데 또 소설 강의도 옛날에 젊었을 때 강화문에서 어디야 무슨 신문이더라 강의 한 3개월 듣고 내가 치우고 시도 쓴다고 하는 시인인데도 시도 한 3개월 창작 강의를 듣고 그만뒀습니다. 시 강의나 소설 강의 들어가지고 소설 쓴다는 거는 그거는 언어도단이에요. 진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시 한 편 쓰려면은 적어도 시 20편 이상 100편은 읽으면은 시 써져요. 그리고 단편 소설 한 편 쓰려면은 적어도 단편 소설 한 20편 정도 읽으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급 중에 빨리 그냥 아주 소설가가 되고 싶고 시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디 문화생활로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물론 이제 그 방법도 좋아요. 강의만 들으면 좋은데 이런 얘기 좀 창피해서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소설 강의만 들으면 좋은데 다 뜯어 고쳐줘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등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쓰려고 그러면 또 막히죠. 또 선생님이 또 뜯어 평생 그 선생님 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자처다봐요.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끙끙 외면서도 단 한 편에도 완성도 높은 시를 몇 개월이 걸려도 나 시흥에 계시는 최부님 시인이라고 우리 김규환 동생 때문에 알게 됐고 그때 화실 갔을 때 형님 이거 좀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읽어봤더니 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카톡으로 찍어서 좀 보내줘 그랬다고요. 보내고 다시 읽어봤더니 정말 시 좋더라고요. 그런데 김기환 동생이 하는 얘기가 이분은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맞아, 바로 그거예요. 그거다. 바로 그거다. 동생 그 얘기한 거 기억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 한 편을 6개월 만에 큰 밤을 새워가지고 한 편 만들면은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시는 좀 더 쉬워져요. 시 쓰는 게.
내가 뭐 시 잘 쓴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시 참 부족하고 과연 내가 정말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지금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겨울가로수 시집 제일 처음에 실린 시가 겨울가로수거든요. 겨울 동굴벽화 시집 제목은 겨울가로수인데 그 시를 이제 늦가을에 시작해서 잡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안 돼요. 자그마치 겨울 다 보내고 봄에 그걸 완성시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게 처음으로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초고 쓴 거하고 또 쓴 거하고 쓴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360도로 달라져 있더라고요. 딱 그렇게 시를 한번 쓰고 나니까 시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어디 가서 시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은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 막 쓰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필처럼 쓰는 것도 좀 위험한 방법이죠. 왜냐면 적어도 시점, 그러니까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1인칭 보조하자 시점, 3인칭 정지자 시점, 그 정도는 알고, 또 구성,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구성은 다시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기둥이니까. 그리고 또 소설도 시하고 똑같이 기승전결이 통용됩니다. 그런 부분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어야지만 소설에 입문하기도 하고 쓸 수 있고 그렇지 전혀 모르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익히되 나머지는 결국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선생이 써주는 소설 백날 써봐야 좋은 소설 못 씁니다. 그 사람 거기서 그 타령이고 선생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의 소설이나 쓰고 시나 쓰고 그렇죠. 화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화가분 앉아있으니까 한번 김교환 화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화가들 보면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선생들한테 배운다고 그러고 거기 배우는 제자들 그림 보면은 비슷해가지고 이거 누가 그려준 건지 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처음에 가르칠 때 조금씩 이제 그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교대 올라가면 내비둬야지 혼자. 내비둬야죠 혼자. 왜냐면 계속 고쳐주면은 그 양반 영영 그림 못 그리게 만드는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도 그리고 시자들한테 손을 봐줍니다. 나도. 근데 대충 이렇게 손을 봐주지 완벽하게 그냥 아주 뜯어 고쳐가지고 손을 봐주면요 이 양반들이 다음에 시를 못 써요. 왜? 그렇게는 도저히 자기는 시 쓸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방향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선생이라는 게 요즘 소설가들이나 시인 배우려고 다니는 그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선생이 써줘가지고 등단시키고 어디 가 그건 참 위험한 사고 방식이고 사기입니다. 솔직히. 권대영 교수님은 재미로 수필 이론서를 하나 내셔가지고 그때 부천에 왔는데 내가 2만 원 주고 사드렸어요. 한 권. 내가 읽어보고 싶어서.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수필은 사기다. 수필은 사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있는 사람들이 많지. 좀 빗나갔습니다. 문학 강의니까 이해를 하시고. 살아있는 갈대를 쓰게 되는데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인 서양인의 눈으로 한국 이야기의 3대에 걸친 3대에 걸쳐서 3대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그 당시 한국의 배경이나 고증 등 서사 자체가 가장 진실성이 강하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성을 강하게 못 쓰는데도
역시 문호는 대문호는 문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동네에서. 여러분 원앙소리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원앙소리. 나는 원앙소리를 몰랐는데 펄봉 얘기하면서 원앙소리를 처음 이 단어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원앙소리라는 그 한국 영화 상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나 오시면 참 즐거운 일 많아요. 여기서 영화 감상도 하지, 음악 감상도 하지, 공연도 하지, 이렇게 문학 강의도 하지, 토크 콘서트도 하지, 또 화가들은 전시 갤러리로 해가지고 자기 작품 전시도 하지. 한번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나 혼자나 식구가 돼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재미나게 보내자고요. 됐습니까? 예. 내가 이게 나 혼자나 처음 만들 때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은 모든 종합예술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나 혼자나는 주인이 없다. 여긴 조직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 문을 열고 딱 발을 딛고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나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나 지금 창립 4주년이 지났고 이제 이번 7월 달에 이제 5주년입니다만 창립 기념식 때는 꼭 연주를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꼭 말씀드려요. 지금 이렇게 조금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 행사하면은 의자가 정확하게 이게 60개거든요. 보조자까지.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서서 행사 공연을 관람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많이 그렇게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제 여기 행사하면은 그렇게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나 혼자나가 많이 부천에서 알려져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조용하면서도 파워가 있는 게 바로 나 혼자나가 아닌가 그런 자부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원앙소리가 바로 이제 소나 말 귀 밑에, 귀 밑이가 아니라 그 턱 밑에 늘어뜨린 줄에 매단 그 방울이죠. 그런 소나 말이 걸어가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주 예쁜 방울 소리예요. 나도 들어봤어요. 여기 영화 보면서. 근데 옛날에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펄범 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원앙 소리가 가장 한국적인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갈대 이걸 쓰면서 농촌을 많이 드나들면서 원앙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너무 이쁘게 이제 그분에게 아마 다가왔던 것 같더라고요. 역시 문희는 문희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원앙 소리 이쁘다 하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별것도 아닌 별건 아니죠. 참 예쁜 소리죠. 그 소리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고 문학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도 잠깐 치악산에서 가람 선생이 와가지고 우리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은덕 교수님도 참석하셨고 황민규 씨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제 얘기를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뭐 건축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편가르는 정치 하지 않고 정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보편적인 정치 얘기 뭐 등등. 거기에서 내가 가장 그래도 주제가 됐다는 게 얘기의 주제가 포인트가 됐다는 게 된 게 바로 감동이라는 얘기를 김원동 교수님하고 했거든요. 어제 기억나시죠? 작은 거에서도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문인들에게는 필요하고 글 쓰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상당히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어지간한 거 보면은 그냥 아주
감동도 안 하고 감격도 안 하고 그냥 우뚝뚝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약간 얘기의 주제를 돌려가지고 김은덕 교수님이 상당히 감동을 잘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새도 하시면서 그 모습이 나는 항상 어린애 같은 것 같다. 그래서 맞는 소년이시다. 내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 사이에 내가 그 일을 하면. 그래서 아주 작은 되게 작은 거에도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은 이 세상에 더 맑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펄봉 여사가 어떻게 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펄봉 여사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펄봉 여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유한여행, 여러분 유한여행 아시잖아요. 유한여행하고 유한대학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님을 만나게 돼서 한국과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녀는 유일한 박사를 만남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셨죠. 게다가 유일한 박사님이 부인이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순수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계 미국인.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펄봉 여사하고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빨리 친해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펄봉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 주인공의 이름을 김일환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만큼 유일한 박사와 자기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거를 아마 소중하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 작품의 주인공을 유자는 그냥 쓸 수 없으니까는 성만 바꿔서 유일환이라고 이렇게 주인공을 작품의 이름으로 썼다고 그래요. 요즘 뭐 그 얘기에 뭐 성을 바꿨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성추행한다고. 나 그럼 수설이게 했더니 성을 그러니까 뭐야 내가 김뭐뭐인데 그 양반을 착각되가 이 뭐뭐로 불렀더니 아이 성추행하고 계시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바로 이제 성을 바꿔 불렀다고 해가지고 성추행하고 계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웃으면서 예. 그만큼 그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해 1964년 사회복지법인 한국보건재단을 설립하죠. 펄봉 여사가. 그때 유일한 박사님이 유한양의 소사 공장이래요. 그 자리가. 유한양의 소사 공장을 펄봉 여사에게 기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펄봉 여사하고 얘기 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양컵 애기들하고 한국 여자들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네들이 이렇게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그녀라들이죠. 그 데려다가 내가 한번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교육시키겠다고 이제 펄봉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렸겠죠. 유일한 박사한테. 유일한 박사님이 기꺼이 그 깊은 거지 그 지목던 거기에 그게 유한여행 소사공장 자리였대요. 그 소사공장 자리를 기꺼이 펄봉 여사가 기증을 하고 건물 지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건 참 잘해요. 뭘 도와준다면 발벗고 나서거든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진짜 그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펄봉 여사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미국에 이제 자기 본교에 이제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니까는 바로 그냥 교인들한테 헌금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건물 지을 돈을 이제 보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그 뜻깊은 건물을 갖다가 좀 리모델해가지고 길이길이 부천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허물어 버렸다는 게 나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사희망원에서 자란 전쟁과들이 또 호녀라들이 자그마치 1030명이나 된답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 1030명. 인순. 예? 인순이다. 예. 거기에서 태어난 거기에서 먹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자란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인순이 가수, 또 함중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박 누구라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펄봉 여사 키워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비록 가수지만. 가수는 요즘에 세러리면 할래 가수 하려면 난 가수 할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그야말로 고소득에다가 인기 스타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들. 근데 이 동네 꼬맹이들이 많이 괴롭힌 것 같더라고. 그 꼬맹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기 터줏대감 하나 있어요. 김 사장이라고. 김정호 선생님이 김정호 시인이 아니라 사무인세 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보따리를 끌어놓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분 아주 부천에 이제 터주기 때문에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뭐 50억을 사기다 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아니 그걸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 다닌다고 그렇게 했는데 50억 사기당해도 끝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 근데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집이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그 깜둥이들 튀기들 막 걔들을 놀려먹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꼭 짐승 취급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곱게 자라가지고 가수가 되고 사회에 일어나서 사회에 배출된 거 보면 참 펄봉 여사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정동건, 그러니까 함중아, 인순이, 정동건, 거기에서 커가지고 가수가 된 펄봉 여사가 키워서 가수를 만든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가수가 됐겠지만 아무튼 이제 펄봉 여사에 대한 이렇게 훌륭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엇갈린 평가도 있어요. 이 남자 문제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참 아무튼 남녀 문제는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남자 문제로 아주 미국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 전에 대지 위에 나온 그녀의 소설은 여전히 인기를 끌죠. 평론가들은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은 평론가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펄봉 여사의 그런 소설은 여성 팬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펄봉 대지는 번역돼서 읽히고 있거든요.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도 꼭 뭐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뭐 논산을 배아파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공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까지 혹평을 하냐면 어쩌다가 우연히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작품이라고 이렇게까지 폄하까지 하고 미국에서도 그랬다고 해요. 그 배경은 또 있습니다. 아까 김은덕 교수님 일찍오셔가지고 펄봉 여사 공산주의자라고 아니요,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그런 소리가 있다고 그러길래 아니에요,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운동가고 인권운동가라고 내가 이제 말씀드렸고, 왜 그 공산주의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여성차별운동을 벌리면은 전부 그 사회주의자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조금 복지 조금 더 해달라고 주장하면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빨갱이다 좌파다가 또 갑자기 더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유도 알아요. 왜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게 그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복지를 많이 해주면 평등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내 생각에는 복지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요즘 어제 얘기가 참 밤 11시 넘도록 얘기를 했는데 고독사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노인 고독사. 진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밥에 먹고 살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 열흘 만에 시체를 발견해가지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 최고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또 이제 웰다잉, 그러니까 옛날에 웰빙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웰다잉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도 정말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웰다잉 문제. 그리고 어저께는 또 안락사 문제까지 이제 나와서 참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웃으면서 나눴지만 그거 상당히 굉장히 훌륭한 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김 선생님이 문자로 낮에 지부장님 덕분에 어제 정말 유익한 시간 가졌다고 또 불러달라고. 어저께 김정은 시인도 부를까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와가지고 어저께 모임을 가졌었거든. 식사 모임을. 나중에는 시간 되면 꼭 부를 테니까 오셔요. 예. 예. 그런 어떤 사회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약간 저 사람 이상하게 살아올 거예요. 색깔, 그리고 또 거의 다 색깔을 칠해요. 빨간 색깔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아무리 지나친다고 해도 넘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 저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펄보고 자신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왜냐면 이 공산주의자로 차차다 몰리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선포를 해요. 미국에서. 그러자 중국과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 그때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펄복 책을 번역해서 못 팔게 만듭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 공산권 국가였으면. 펄복은 두 번째 남편 월씨와 사별을 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남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나타난 남자가 해리스라는 그런 어떤 남자인데 펄복 여사가 그때 70대예요. 근데 펄복 여사보다 연하예요. 좋아요. 연상이면 어때요? 근데 40년 연하세요. 40년.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깜짝 놀라게 할 분이에요. 뭐 40년 연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로 굉장히 큰 권역을 치러요. 이 남자가 그렇다고 조금 의식이 있는 남자는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은 제비족한테 딱 걸린 거예요. 춤추러 갔다가 춤선생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세간에 이제 입방하에 이제 모였다 하면은 그 얘기로 이제 그냥 아주 판을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왜냐면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문어인데 미국 전역에 그 소식이 팍하게 전해져가지고 일단 술자석이 그때 술자석에 앉으면 3사람 4사람 모이면 그게 이제 술안주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운데. 그런데도 이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젊은 여인이 펄복 재단에서 돈을 빼가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래요. 펄복에서.
그건 누가 말입니까? 아무튼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70대 펄복과 40살 연하의 남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남자가 뭐 계획적으로 아마 펄복에게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안쓰러운 게 있어요. 왜? 펄복 여사가 그 젊은 시절에 왕성하게 중국에서 소설 쓰고 저거 하고 또 노벨문학상 받고 그랬는데 70이 이제 넘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몸이 늙으면은 마음도 같이 따라 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금 자기 나이 같아요? 아니죠. 청춘, 이팔 청춘은 좀 뭐래도 20대, 30대 그냥 젊은 나이로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펄복 여사도 정열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70대였는데도 40대 그 남자를 넘볼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젊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넘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 아는 그 후배 하나는 여자분입니다. 50대 초반인데 한 번은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이번에 자기가 아주 뺀질당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정말 그것도 유부녀예요. 남편도 있고 저거 직장도 좀 반듯한 분인데 이번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한눈에 뿅 갔다 그래요.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을 걸고 한번 꼬셔보려고 그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작업을 걸었는데 눈도 하나 안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짝사랑하다가 벙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웃고 말하죠. 근데 그 남자가 왜 이렇게 잘난 남자야? 그랬더니 7년 연하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 눈에 굉장히 잘생기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잘생긴 남자였고. 근데 그 남자는 아직 근데 그 후에 그 작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혼자 가슴앓이 앓다가 그냥 그만 삭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여운 면도 없잖아 있더라고. 인간적인 면도 있고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늙는 거에 따라서 마음도 같이 늙어버리면 좋은데 마음은 젊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펄복 여사도 그래서 아마 70대 40년 연하의 제비족한테 딱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긴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또 나이 들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살맛이 나죠. 나이 들고 마음까지 다 늙어버리면 무슨 세상 살맛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시 한 편 소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옛날에 이 시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한 번씩 읽어본 그런 시일 거예요. 나도 이 시를 또 가끔 가다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보면은 나이가 이제 들을 만큼 들었나 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 다 아시죠? 그걸 알아도 한번 우리 청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서서히 낭송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닌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물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하네.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마음과 마음의 안테나가 있어 인간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수의 눈에 덮일 때,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고 하더라도 늙은이라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네. 사무엘 울만이 이 청춘이라는 시를 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 김은덕 교수님하고 똑같은 72세의 나이였어요. 저 나이를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뭐 저도 나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뭐 이거니까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제가 편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분이 이 시를 쓴 나이가 김은덕 교수님보다 6살이나 많은 78세에 쓴 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랍죠? 이 시간 세상의 햇빛을 보게 된 것은 사무엘 울만이 이 시를 쓰고 난 훨씬 뒤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 전군기자 팔머는 필리핀 마닐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국동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찾아가게 됩니다. 메가더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팔머는 책상 위에 액자 속에 들어있는 이 유스라는 청춘이라는 시를 발견하게 되죠. 그 시를 본 팔머는 순식간에 그 시에 매료됩니다. 메가더는 수년 전 선물로 받은 시라고 하면서 이 시를 암송할 만큼 좋아했다고 해요. 헐봉 여사도 아마 이런 열정으로 사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노구에도 그 사회사업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또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하고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사회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리를 아마 일부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가난한 사람 인권, 여성들의 인권 신장, 그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쳤으니까요. 그 나의 노구를 이끌고 그래서 바로 펄벅은 나이가 들어도 아까 사무엘 울만의 시처럼 정열적인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일각에서는 헐봉 여사에게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도 수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회운동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헐봉 여사는 아까 잠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다시피 그 당시 미국에 만연해 있던 메카시즘 선풍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지식인들이 모른 척하거나 비겁하게 피하거나 그랬는데 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억울하게 공산주의 낙인을 지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돕고 보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카시 선풍이 뭐냐면은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이념 논쟁 정말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센 무기는 어제도 평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목소리 높여서 평화협정 빨리 체결하고 무기 다 녹여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그 쟁기와 낫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쟁도 일으키지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너 죽고 나 죽자는데 뻔히 아는데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먼저 우리 김은덕 교수님도 그 의견을 먼저 내놓으시고 나도 공감을 하고 그랬지만요. 그 메카시 선풍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을 따서 메카시 선풍이라고 그랬는데 메카시 상원 의원이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때 메카시 선풍을 일으킵니다. 메카시 선풍이 뭐냐면 중세 마녀 사냥하고 똑같아요. 너 공산주의자들 하면은 공산주의 아니래도 정치적으로 매장이 돼버려요. 총에 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193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해서 미국의 그 의원들이 200몇 명이나 잘리거나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무조건 공산주의라고 딱 손가락질 하면은 일단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세 마녀 사냥도 그랬잖아요. 멀쩡한 여인들, 주부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중세 카톨릭 사제들이 저 마녀라고 그걸 끝내는 거예요. 마녀 딱 지키면은 바로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해부가지고 화형시켜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그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야만적이고 참 웃기는 얘기라고 이미 이제 역사가 판단돼가지고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그런 어떤 메카시 선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난 정치적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고 싶어가지고 내 이 나이 되도록 진짜 내 주변에 공산주의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너 북한에 가서 살래 그러면 나 산다고 그렇게 고개 흔들지 손을 흔들지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좌빨이다 빨갱이다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 조금 그게 바로 이제 1930년대 유행하던 미국에서 유행하던 메카시 선풍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죠. 건전한 진보도 필요하고 건전한 보수도 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왜냐면 보수만 있으면 안 되고 진보만 있으면 또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적당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만이 건전한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새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로 함께 움직여야 날아가고요. 좌측 날개가 가지고는 절대 못 날아가요. 우측 날개만 가지고도 절대 못 날아갑니다. 새는 그래서 좌우 날개가 있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펄봉 여사는 그때 그야말로 사회복지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죠. 사회복지라는 그 의미도 모르는 그 시대에 지금 미국의 뉴욕의 펄복 인터내셔널 저기가 뭐 해가지고 펄복 재단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도 본부가 있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펄복 재단이라고 깊은 곳에 있어요. 그 펄복 여사가 소사희망원 아이들 혼혈아들 가르치던 그 자리 지어가지고 거기 한국 본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 건물도 깨끗하고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펄복 여사가 기증한 그 유물들 타자기로부터 뭐 책, 뭐 여러 가지 아주 오래된 것들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안 가보시면 가까우니 걸어서도 가도 되니까 한번 언제 시간 있으면 산책 삼아서 한번 가가지고 뜻깊은 장소이자 정말로 훌륭한 분의 거니까 가서 그분의 어떤 정기를 받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왜 그 리모델링해서 소사희망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존했어야 되나 옳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부천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버지니아주에 있었거든요. 동부 아주 거기 부자 동네예요. 아주 집도 좋고 집도 아주 그냥 굉장히 크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쇼핑을 하려고 다운타운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날따란 잔디밭이 나오면서 잔디밭 한가운데 우리나라 말하면 술통 같아. 술통이 오두막. 그러니까 술통이 조금 더 큰 거 그런 게 이렇게 잔디밭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서 이제 가까이서 봤더니 해밍웨이가 하룻밤 묵어간 케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대단. 해밍웨이가 하룻밤 묵어간 케빈인데도 그 오랫동안 그렇게 보존을 해놓은. 그거 생각하면 펄복 그 여사가 소사희망은 그 소사희망은 진짜 길이길이 대한민국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렇게 쉽게 허물어두니까 지금 또 한마디 하는 게 나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중국에는 지금 오두막이라고 내가 가까이 가봤는데 어른 한 3명, 4명이 들어가서 자면 꼭 알맞는 그렇게 좁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밍이가 무슨 일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잤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국은 펄복 여사가 있던 잘하고 있던 곳 거기를 완전히 성형화 시켜놨어요. 내가 책을 봤거든요. 풀칼라로 중국에서 발행된 책이에요. 성형화 시키고 책까지 사진 아주 풀칼라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문화 콘텐츠거든요. 중국에 들어가면은 그 펄복이 거기에 살았던 그 펄복 문화 기념관이 있지. 거기 한번 들려봐야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천도 얼마든지 잘만 홍보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관광 왔다가 거기 그 펄복 노벨문화상 작가 펄복이 그 소사 어디 혼혈아들 기르던 게 그 기념관이 있다는데 거기 들려봐야지 하고는 오게 됩니다. 홍보만 잘하면. 그러면 그 관광 수입으로 나중에 미래 부천 시민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이슈이고 문화 콘텐츠예요, 진짜. 강주입니다. 그래서 참 온 건물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 이제 그걸 이제 허물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늦지 않아요. 그때는 만약에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부천에 먼저 들리고 펄복 여사 기념관에 들리고 여기에 달러를 뿌리고 저거 하고 그럴 때면은 아마 내 예측인데
난 정말 이건 예측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부천역이 지금 부천역이라고 간판 달렸잖아요. 아마 펄범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외국에 위대한 문인들이나 작가들이 태어난 고장 자체의 이름도 그 이름을 따고 역전도 그 이름을 바꾸고 외국에 다 그러고 유럽에는 우리나라 그렇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란 지금도 세계적으로 번역돼서 읽히고 있어요. 그 펄벅 대지를. 참 그 건물은 부신 건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아무튼 되돌릴 수 없으면 없는 대로 펄벅 여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국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펄벅 여사의 그 어떤 복지의 유지와 또 펄벅 여사들이 가난하고 가지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못 마친 것에 대한 뜻을 다시 재기리는 교육의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펄벅 여사의 부천에서 살고 가셨다는 이것만 해도 부천의 대단한 문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 듣고 난 뒤에 펄벅 여사 잊지 마시고 또 펄벅 기념관 한번 꼭 방문해 보시고 펄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의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짧은 강의지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가지고 강의가 좀 길게 못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